차가운 공기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는 펜트하우스 서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갓 인쇄된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종이의 잉크 냄새가 값비싼 가죽과 오래된 책의 향기에 섞여들었다. 강태준 유진그룹의 회장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젊은 실력자는 맞은편에 앉은 아내 한서연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가치 없는 물건을 처분하기 직전에 감정 없는 평가와도 같았다. 3년,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정확히 3년을 채웠다. 처음부터 정략으로 맺어진 관계였고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강태준에게 한서연은 그저 유진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직함을 채워줄 조용하고 순종적인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식품의 유효기간이 다한 것이다. 이혼합시다. 태준의 목소리는 서재의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는 불필요한 서론이나 감정적인 수식어 없이 본론을 꺼냈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통보하듯 간결하고 무자비했다. 한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슬픔도 분노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호수 같은 눈동자로 남편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태준의 신경을 미세하게 긁었다. 그는 눈물과 함께 매달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충격받은 표정이라도 지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예측 불가능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류는 거기 있어. 태준은 턱짓으로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켰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광장에서 작성한 이혼 합의서였다. 위자료 액수는 그녀의 출신이나 배경을 고려했을 때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을 만큼의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와 평생 생활비로는 부족함이 없을 현금. 강태준은 이것이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라고 생각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결혼은 시작부터 비즈니스였소.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을 종료할 때가 된 것뿐이야. 당신에게 나쁜 조건은 아닐 거요. 조용히 도장만 찍어주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내가 보장하지.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다. 정계의 실세인 박 의원의 딸과 새로운 혼담이 오가고 있었고 그 결혼은 현재 유진그룹이 직면한 미묘한 위기를 타개해줄 강력한 동아줄이들 터였다. 검찰의 칼끝이 유진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한 요즘 그에게는 새로운 방패가 필요했다. 한서연이라는 낡고 초라한 방패는 이제 버려야 할 때였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빳빳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갈랐다. 태준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서연이 위자료 액수가 적힌 부분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아마도 그녀의 평정심은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무너지리라. 평범한 집안 출신의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일 테니.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위자료 항목이 아닌 그보다 훨씬 뒤쪽에 있는 세부 조항들에 머물러 있었다. 비밀 유지 의무, 상호 비방 금지,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발설 금지 등 지나치게 촘촘하고 일방적인 독소 조항들이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마치 숙련된 변호사가 계약서의 함정을 찾아내듯 그녀는 날카롭게 조항 하나하나를 훑어내렸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기쁨이나 만족의 미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간파했다는 듯한 혹은 거대한 연극에 막이 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연출가의 냉소적인 미소에 가까웠다. 이 서류 김앤장이 아니라 광장에서 했군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첫마디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태주는 잠시 당황했다. 유진그룹의 모든 법률 자문은 대한민국 부동의 1위 로펌인 김앤장에서 담당했다. 하지만 이번 이혼 소송만은 2인자인 광장에 맡겼다. 혹시 모를 정보 유출을 막고 김앤장에는 유진그룹의 더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그녀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혼 서류 어디에도 로펌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담당 변호사의 이름만 있을 뿐이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지? 태주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쏘아붙였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김앤장의 이태섭 변호사는 이런 식의 허술한 조항은 만들지 않거든요. 특히 결혼 기간 중 우연히 취득한 정보라는 문구는 너무 범위가 모호해서 나중에 법정에서 얼마든지 다툴 여지가 있죠. 마치 급하게 만든 티가 난다고 할까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서류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태준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법률 용어에 대해 이토록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전부였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지성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사인이나 해. 더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해봐. 돈이면 돼. 그는 다시금 돈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들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합의서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도장을 찍지 않은 채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겠어요. 변호사. 태준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당신에게 변호사가 어디 있어? 내가 아는 한 당신 가족들은 평생 변호사 문턱 한 번 넘어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그의 말은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었다. 그는 한서연의 보잘것없는 배경을 결혼 생활 내내 이런 식으로 상기시키곤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다 실패했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다. 그런 그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안주인이 된 것은 순전히 그의 변덕과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사람은 변하죠. 강태준 씨. 그리고 저도 저를 지킬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특히 유진그룹이 이렇게나 시끄러운 시점에서는요. 마지막 한마디가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시끄러운 시점. 그녀가 유진그룹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다는 암시였다. 태준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뜻이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유진바이오 주가 조작 의혹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이 곧 특별수사팀을 꾸린다는 소문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이혼을 진행하는 건 회장님께도 좋지 않을 텐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꼬리 자르기라고 부를지도 모르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숙련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완벽하게 잘못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과 유진그룹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소름 끼치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유진그룹 법무팀의 고문 변호사였다. 태준은 서연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뭐라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어느 부서인데? 중앙지검 특수부 제기랄. 그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검찰이 유진그룹 본사와 강태준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전화를 끄는 태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닿았을 때 그는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 모를 그 기계의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태준이고 변호사와 통화하며 내뱉었던 모든 말들. 분노에 찬 목소리, 검찰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무심코 내비친 불안감까지 모든 것이 그 작은 기계 안에 담겼을 터였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태준이 맹수처럼 달려들려던 순간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입니다. 유진그룹 주가 조작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협조해 주시죠. 수사관들의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완벽한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 한서연은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얼어붙은 강태준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귓가에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파고들었다. 이혼 소송은 법정에서 계속하죠. 아마 아주 재미있는 재판이 될 거예요.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빠져나갔다. 복도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 그녀의 오랜 동료이자 충직한 수사관인 최진혁 팀장이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검사님, 최 팀장의 말에 서연아니 대한민국 검찰의 전설이라 불렸던 헬레나 한서연 검사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폭풍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바로 그녀였다. 압수수색의 광풍이 휩쓸고 간 강태준의 서재는 전쟁터의 폐허와도 같았다. 최고급 양장본 서적들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었고 서랍은 모조리 열린 채 그 속을 비워냈으며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뜯겨나간 채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강태준은 깨진 유리잔 조각이 흩어진 카펫 위를 멍하니 서성였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의 철옹성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범죄의 현장으로 전락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유진그룹의 법무팀을 총괄하는 고 변호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재로 들어섰다. 그는 검찰이 휘두른 예기치 못한 칼날에 완전히 혼이 나간 표정이었다. 괜찮아 보여. 내 집, 내 서재가 이 꼴이 됐는데. 강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던 세상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나올 줄은 사전에 아무런 낌새도 없었습니다. 변명은 집어치워
당장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누구든 상관없어. 정관 출신이든 뭐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검찰놈들 주둥이를 막아버리라고. 그리고 한서연, 그 여자 이혼 서류는 어떻게 됐어? 분노 속에서도 그는 한서연을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검찰이 들이닥치던 그 순간에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그 평온함. 그게 아직 사모님아니 한서연 씨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 그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먼저 연락을 하겠어. 지금 내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뜯어내려 하겠지. 당장 그 여자 뒤를 캐. 출신 가족, 친구 관계 돈 거래 내역. 뭐든 좋아. 뭔지 하나라도 찾아내. 법정에서 그 여자를 매장시켜버릴 건수를 만들란 말이야. 강태준은 여전히 한서연을 자신의 발밑에 있는 존재로 여겼다. 지금의 반항은 그저 위기에 빠진 남편에게서 한몫 챙기려는 비열한 기회주의적 행동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 바로 그가 무시했던 존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멀지 않은, 그러나 그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 지하. 창문 하나 없는 삭막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화면들 위로는 복잡한 데이터와 암호화된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한서연의 비밀 작전 기지였다. 한서연은 편안한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으로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유진그룹의 지배 구조도와 계열사 간의 자금 흐름,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자석으로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빨간색 마커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강태준의 사진주의로 굵은 원을 그렸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은 얼마나 걸리죠? 최 팀장님, 그녀의 곁에는 한결같은 충직함이 묻어나는 얼굴의 최진혁 팀장이 서 있었다. 그는 검찰 시절부터 한서연이 가장 신뢰했던 최고의 수사관이었다. 한서연이 갑자기 검사직을 그만두고 사라졌을 때도 그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새벽쯤 1차 분석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아시잖습니까, 검사님. 강태준 같은 놈들은 진짜 증거는 저런 곳에 두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뱀의 굴을 한번 흔들어 본 것에 불과하죠. 맞아요. 진짜 뱀은 다른 곳에 독을 숨겨놨겠죠. 서연은 화이트보드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유진그룹의 재무총괄이사 차민규였다. 강태준의 대학 동문이자 그의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차민규의 해외 계좌 추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 K. 서연이 헤드셋을 끼며 물었다. 그러자 벽면에 가장 큰 모니터 하나가 전환되며 어두운 방 안에서 후드티를 뒤집어 쓴 인물의 아바타가 나타났다. K. 나이도 성별도 정체도 알려지지 않은 천재 해커이자 서연의 또 다른 비밀 병기였다. 스위스 UBS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3곳을 거쳐서 자금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잡기가 아주 까다롭네요. 역시 구식 방법이 최고라니까요. 하지만 거의 다 됐습니다. 자금 흐름의 최종 목적지를 특정하기까지 앞으로 1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아. 최종 목적지가 파악되는 즉시 알려줘. 아마 그 돈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강태준이 이번에 무리하게 인수하려는 넥스트젠 바이오와 관련이 있을 거야. 넥스트젠 바이오.
혁신적인 항암 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작은 바이오 회사. 강태준은 그 기술을 헐값에 손에 넣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경쟁사들을 막기 위해 비자금을 동원해 로비를 벌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최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검사님,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지 않으셔도 강 회장과 함께 사시는 동안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그를 기소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서연은 잠시 창문 없는 벽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이 깊은 과거로 향했다. 3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 사모펀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칼끝은 정권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녀를 멈추기 위해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정보원이 의문의 사고로 위장되어 살해당했고 그 배후에는 그녀가 쫓던 세력과 손을 잡은 강태준이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더 큰 정의를 위해 스스로 검사 배지를 내려놓고 그의 아내가 되는 길을 택했다.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서 강태준 한 명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팀장님, 그를 비호하고 그와 결탁하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대한 카르텔 전체를 무너뜨려야 해요. 그러려면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패를 확인하고 그들의 뿌리까지 잘라낼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요. 강태준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나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벌이는 마지막 전쟁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그의 계획대로 한서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사용하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소수의 자산마저 동결시키려 시도했다. 그녀가 돈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아 자신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한서연은 애초에 그의 돈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검사 시절부터 자신의 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해왔고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자금줄이 있었다. 강태준의 비서실은 한서연의 과거를 파헤치라는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서는 한심할 정도로 빈약했다.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잠시 편집자로 일한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가족 관계도 평범하고 교우 관계도 매우 좁습니다. 지난 3년간은 거의 외부 활동 없이 자택에서만 지내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다야 고작 이걸 찾아내려고 그 많은 돈을 쓰는 거야. 강태준은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유령처럼 조용한 과거,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은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감조차 잡지 못했다. 며칠 후 최진혁 팀장이 작전 기지로 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검사님, 차민규 이사가 내부 고발자와 접촉했습니다. 저희 쪽 사람입니다. 이건 유진그룹의 비자금 전체 내역이 담긴 원본 장부 파일입니다. 서연의 눈이 빛났다.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K의 목소리가 다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빙고,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차명으로 설립된 투자 조합이고 이 조합이 넥스트젠 바이오의 지분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강태준을 향하고 있었다.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배임 및 횡령, 그가 저지른 범죄의 목록이 스크린 위로 펼쳐졌다. 서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제 판은 완벽하게 짜였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으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법원에서 보낸 이혼 조정 기일 통보서였다. 강태준이 개인적인 전선에서도 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통보서를 확인하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붙어 있던 강태준과 자신의 결혼 사진을 천천히 떼어냈다. 최 팀장님, 네 검사님, 조정 기일에 입고 갈 옷 좀 준비해 주세요. 피고인이자 동시에 원고를 심판할 검사에게 어울리는 옷으로요. 그녀는 떼어낸 사진을 서류 파쇄기에 넣었다.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던 사진은 가느다란 조각으로 갈갈이 찢겨져 나왔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자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무대는 이제 법정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유진그룹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은 강태준 회장의 사진과 함께 유진그룹 수조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계열사 동원한 조직적 주가 조작, 정황 포착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TV 아침 뉴스 프로그램들은 긴급 편성으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사태의 심각성을 떠들어댔고,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유진그룹 관련 주식에 대한 매도 의견을 쏟아냈다.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긴급 소집된 임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강태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등진 채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시가에서는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평소와 같은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굳게 담은 턱과 핏발 선 눈이 그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고 있었다. 언론 통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강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다. 홍보실장이 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주요 언론사 광고는 평소보다 2배로 늘렸습니다만 이번 건은 검찰에서 직접 흘리는 정보가 워낙 구체적이라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유진그룹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빌어먹을 강태준이 시가를 잿더리에 거칠게 비벼 껐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검찰의 치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론을 악화시켜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바로 그때 고 변호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방금 대검찰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슨 발표? 유진그룹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대검 중앙수사부 주도하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집무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특별수사팀. 그것은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특정 사건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 내리는 극약 처방이었다. 일반 형사부와는 차원이 다른 인력과 권한이 투입된다.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이름이었다. 임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강태준의 얼굴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특별수사팀이라 고작 나 하나 잡자고 거창하게 판을 벌이는군. 그래서 팀장은 누구라고 하더군. 한동훈이라도 다시 불러왔나. 그의 농담에 아무도 웃지 못했다. 고 변호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뗐다. 팀장의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뭐라고? 강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서연.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 동명이인이겠지. 대한민국에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어디 한둘인가.
비서실장이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 임용 형식으로 복직한 검사라고 합니다. 3년 전까지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활동했던 바로 그 한서연 검사입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3년 전 한서연 특수부 검사.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은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대변인의 입에서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일었다. 젊은 기자들은 그 이름의 무게를 알지 못해 어리둥절했지만 법조계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헬레나가 돌아왔다. 누군가 외쳤다. 그 외침은 전설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헬레나, 법조계에서 한서연 검사를 부르던 별명이었다. 그리스 신화 속 쟁투의 여신처럼 그녀는 한 번 목표로 삼은 범죄자는 그가 누구든 어떤 권력을 가졌든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수많은 거물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녀는 타협을 몰랐고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러다 3년 전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돌연 사직서를 내고 자취를 감췄다. 모두가 그녀가 거대한 압력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녀가 유진그룹을 겨냥한 특별수사팀의 수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배정이 아니었다. 검찰이 유진그룹 그리고 그 배후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기자들의 노트북 타자 소리가 전광석화처럼 기자실을 채웠다. 전설의 귀환 헬레나 한서연 검사, 유진그룹 정조준, 속보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다. 유진그룹 집무실 강태준은 비서가 건네준 태블릿 PC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특별수사팀장 한서연 검사라는 자막과 함께 낯익으면서도 낯선 얼굴의 증명사진이 떠 있었다. 자신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의 그녀는 그가 알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단단한 기계.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진짜 얼굴이었다. 하하하,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침대 옆에서 지난 3년간 잠들었던 여자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돌아온 검찰의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이건 쇼야. 검찰놈들이 날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꾸민 더러운 연극이라고. 동명이인의 얼굴이 닮은 사람을 내세워서 날 흔들려는 수작이야. 강태준은 스스로를 세뇌하듯 소리쳤다. 그의 이성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그가 한낱 장식품으로 여겼던 아내가 실은 자신을 사냥하기 위해 덫을 놓고 기다려온 사냥꾼이었다는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변호인단 역시 이 비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그들의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특별수사팀 사무실은 서늘한 긴장감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서연이 사무실 입구에 들어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진혁 팀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정예 수사관과 검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의 눈에는 3년 만에 돌아온 전설적인 지휘관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거대한 적과의 싸움을 앞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서연은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불필요한 연설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사무실 안의 모든 팀원들을 한 명 한 명 훑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진그룹이라는 거악과 싸운다.
상대는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최강의 카르텔이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외압도, 회유도, 심지어 협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로 말하고 진실로 단죄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대한민국 검찰의 자존심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 주길 바란다. 지금부터 수사를 개시한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은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민규 재무총괄 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전원에게 금일부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장을 발부해 유진의 회계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과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지금 바로 집행한다. 5년간의 모든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해 K 유진그룹 서버에 대한 백도어를 확보했나. 지금부터 모든 내부 통신 기록을 실시간으로 감청한다. 한서연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정확했으며 거침없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악보처럼 각 파트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강태준의 아내로 살면서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던 작전이 드디어 현실에서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각자의 임무를 받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서울 시내 곳곳에 위치한 유진그룹의 핵심 거점들을 향해 검찰의 예리한 칼날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들었다. 한서연은 작전 상황판 앞에 섰다. 붉은 점들이 지도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규칙은 그녀가 정할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는 좁은 공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테이블 한쪽에는 유진그룹의 재무를 총괄해온 차민규 이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파견된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아직 여유가 남아 있었다. 그는 수많은 검찰 조사를 받아본 베테랑이었고 이번에도 적당히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면 결국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테이블 맞은편 한서연은 아무 말 없이 수사 기록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 옆에 최진혁 팀장은 마치 그림자처럼 미동도 없이 차 이사를 응시하고 있었다. 차민규 이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한참 만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조사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듯한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때문에 회사 일 처리하느라 잠을 좀 설쳤습니다. 차 이사는 능숙하게 받아넘겼다. 그러시겠죠.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니. 하지만 정작 이사님께서 잠 못 드시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차민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그의 내면을 파고드는 듯했다. 그녀는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로 가볍게 밀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차민규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변호사가 즉시 끼어들었다. 검사님, 적법한 절차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입니까? 변호인에게 먼저 열람할 기회를 주시죠. 물론입니다, 변호사님. 이건 차 이사님의 내부 정보 제공자로부터 받은 유진그룹의 10년간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원본 회계장부 파일입니다. 저희는 이걸 판도라의 상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내부 정보 제공자라는 말에 차민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과 강태준 외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파일이었다. 누군가 배신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서 화면을 차민규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스위스 은행의 계좌 거래 내역이 떠 있었다. 계좌주 마이클 차. 차 이사님의 미국 이름이시죠. 5년 전부터 매달 10만 달러씩 꾸준히 입금되었더군요. 발신지는 케이맨 제도에 있는 유령 회사고요. 이 돈으로 따님이 다니는 뉴욕의 비싼 사립학교 학비와 맨해튼의 고급 콘도 월세를 내셨더군요. 강태준 회장이 주는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일 텐데요. 차민규의 입이 굳게 닫혔다. 변호사는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검찰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경고였다. 강태준 회장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입니다. 모든 일이 틀어지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이사님 개인의 횡령으로 몰고 갈 겁니다. 나는 몰랐다. 충직한 부하가 내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기자회견에서 눈물이라도 흘리면 대중은 속아 넘어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사님의 인생은 그걸로 끝입니다. 최소 징역 15년,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겠죠. 따님은 더 이상 비싼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을 거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도 차민규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을 건드렸다. 선택은 이사님의 몫입니다. 강태준 회장과 함께 침몰하는 배에 끝까지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인지. 결국 그날 저녁 차민규는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지시로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했으며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첫 번째 벽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방식대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까운 여당의 중진 의원을 강남의 한 고급 요정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의원님, 이번 검찰 수사는 명백한 기업 탄압입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특수팀장이라는 한서연 검사, 저와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힘 좀 써주셔서 검찰총장에게 압력을 넣어 주십시오. 팀장 교체, 그것만 해주시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태준은 수억 원이 든 돈 가방을 그의 앞에 밀어놓았다. 의원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당겼다. 강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나라 경제를 이끄는 분을 이렇게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총장에게 단단히 말해놓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강 회장 미안하게 됐네. 그 한서연이라는 검사 보통이 아니야. 검찰총장도 어쩌지 못하는 모양이야. 이미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까지 마쳤다는 얘기도 있고 괜히 건드렸다가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게. 강태준은 수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돈과 권력,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도구라고 믿었던 것들이 한서연이라는 이름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자신을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직접 마주하는 날이 왔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이혼 조정을 위한 첫 만남이었다. 강태준은 대한민국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3명을 대동하고 조정실에 들어섰다. 그는 일부러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와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다. 잠시 후 조정실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혼자였다. 검사로서의 날카로운 모습은 지운 채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고요한 눈빛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변호사 3명을 대동한 강태준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조정위원인 판사가 판에 밝힌 말로 조정을 시작했다. 강태준의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저희 의뢰인 강태준 회장께서는 파탄에 이른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정리하고자 거액의 위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부도덕한 처사라고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이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았다. 위축되거나 혹은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내거나, 그러나 서연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벗어났다. 그녀는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조정위원님, 저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조정실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밝혔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부 관계의 근간이 되는 신뢰와 존중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 강태준 씨는 가정과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 의식마저 저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의 아내로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혼 사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강태준이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기소장과도 같았다.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의식, 그 말이 검찰의 수사 상황과 겹쳐지며 강태준의 심장을 서늘하게 찔렀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지난 3년간 그림자처럼 살던 그 여자가 맞는가? 그녀의 눈빛, 말투, 그 안에 담긴 냉철한 논리와 단호함은 그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검사의 증명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서늘한 기계가 바로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쩌면 설마 끔찍한 의심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조정은 결국 결렬되었다. 조정실을 나오자마자 강태준은 복도에서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한서연, 당신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녀는 남편이었던 남자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꿍꿍이, 이건 꿍꿍이가 아니에요. 강태준 회장, 심판이죠.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서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그녀의 마지막 말이 남긴 차가운 여운에 온몸을 떨었다. 교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생전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울 가정법원 앞은 거대한 시장터를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뒤엉켜 장사진을 치고 있었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하늘을 하얗게 물들였다. 세기의 이혼 재판과 유진그룹 게이트라는 두 개의 거대한 이슈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폭발 직전이었다. 변호인단에 둘러싸인 채 법원 계단을 오르는 강태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는 억지로 오만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카메라를 향해 외쳤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오늘도 홀로였다. 요란한 경호원도 변호사도 없었다. 짙은 네이비색의 정장을 입은 그녀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 세례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강태준의 외침보다 훨씬 더 무겁게 현장을 짓눌렀다. 법정 안 방청석은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 차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재판장을 맡은 중년의 여성 판사 김연아 부장판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법정 내부를 훑어보며 개정을 선언했다. 먼저 원고 측, 즉 강태준의 변호인단이 일어섰다. 팀을 이끄는 최경환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서라면 몰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작심한 듯 한서연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포문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소송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피고 한서연은 결혼 기간 3년 동안 어떠한 경제적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원고 강태준 회장의 부와 명성에 기대어 안락한 삶을 누렸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이 잠시 법적인 공경에 처한 틈을 타서 거액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파렴치한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 변호사는 배경도 없는 여자, 무능력한 아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함 같은 모욕적인 단어들을 쏟아내며 한서연을 비난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는 한서연이 이 공개적인 망신주기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를 기대했다. 마침내 재판장이 피고 측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모두가 그녀의 변호사가 누구일지 궁금해하던 찰나 한서연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재판장님, 변호인 없이 직접 변론하겠습니다. 법정안이 순간 술렁였다. 강태준과 그의 변호인단은 얕보는 듯한 실소를 교환했다. 법을 모르는 아마추어의 치기 어린 객기라고 생각했다. 한서연은 피고석에서 나와 변론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게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 변호인은 방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법정에서 돈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끝내고자 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과 진실이 처참하게 짓밟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최경환 변호사를 잠시 바라본 뒤 다시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원고 측은 제가 이 결혼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년간 아내로서의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집안을 돌보고 남편의 건강을 챙기고 그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결혼한 남자의 추악한 민낯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에 법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로의 서막을 알리는 예고편이었다. 첫 번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증거값 제1호증, 지난 3년간 강태준 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들은 유진그룹의 직원이 아닌 존재하지 않는 유령 직원의 이름으로 발급된 것들입니다. 화면에는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 회원제, 골프클럽 밀실 요정 등에서 하룻밤에 수천만 원씩 결제된 내역이 적나라하게 떠올랐다. 아내에게는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뒤에서는 유령 카드로 유흥을 즐기고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접대한 남자. 이것이 원고가 말하는 남편의 도리입니까? 특히 이 날짜들을 보십시오. 재판장님, 그녀가 가리킨 날짜들은 현재 특수팀이 수사 중인 정관계 로비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방청석의 기자들이 미친 듯이 노트북에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최경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재판장님이에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의 본질과 관계없는 명예훼손입니다. 기각합니다. 김연아 부장판사는 단호했다. 원고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계속하세요. 피고. 서연은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었다. 한밤중 호텔 주차장, 외딴, 결장 입구 등에서 강태준이 구속된 차민규 이사를 비롯한 유진그룹의 핵심 관계자들과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증거값 제2호증, 남편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사진들이 찍힌 날 밤 강태준 씨는 재계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거나 지방 출장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을 계속해온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진들은 이혼 소송의 증거인 동시에 강태준이 수사 핵심 인물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이기도 했다. 강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 한서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혼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법정을 무대 삼아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연은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법정에는 강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집에서 통화하던 내용을 그녀가 녹음한 것이었다. 김 의원 걱정 마. 그 양반은 돈 몇 푼 쥐어주면 찍소리도 못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그래 하하. 직접적인 뇌물 공여의 증거는 아니었지만 돈으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는 그의 오만함과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내용이었다.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최경환 변호사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기력조차 잃은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태준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제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검찰청에 걸려있던 증명사진, 조정실에서의 그 서늘한 눈빛, 그리고 지금 법정에서 자신을 압도하고 있는 이 모습. 우연이 아니었다. 닮은 사람도 아니었다. 내 아내 한서연이 바로 그 헬레나였다. 서연은 그날의 변론을 마무리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저는 강태준이라는 인간의 실체를 증명할 더 많은 증거들을 제출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 밖에서 그가 저지른 수많은 기만과 불법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태들을 말입니다. 그녀는 변론대를 떠나 피고석으로 돌아가며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아내의 흔적은 없었다. 오직 유죄를 확신한 검사의 냉혹한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재판장님, 다음 재판을 위해 휴정을 요청합니다. 김연아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은 의자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자신이 지난 3년간 무시하고 경멸했던 여자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사형 집행인이었다는 끔찍하고도 기괴한 진실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두 번째 재판 기일 서울가정법원 301호 법정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찼다. 지난 재판에서 한서연이 던진 폭탄의 파편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다. 이제 이 재판은 단순한 재벌 부부의 이혼 소송이 아니라 거대한 비리, 게이트의 진실이 드러나는 공개 심판의 장이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헬쑥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대책회의와 잠 못 이루는 밤들로 그의 눈은 퀭했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옆에 앉은 최경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 역시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의 전략은 완전히 파탄났다.
이제 남은 유일한 길은 한서연이라는 증인의 신빙성 자체를 공격하는 것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최경환 변호사가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작심한 듯 변론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외쳤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한서연은 지난 재판에서 출처가 불분명하고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자료들을 증거랍시고 제출하며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피고 한서연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는 몸을 돌려 한서연을 맹렬하게 쏘아보았다. 한서연 씨, 당신의 과거에 대해 묻겠습니다. 당신이 강태준 회장과 결혼하기 직전 3년 아니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졸업 이후 작은 출판사에서 잠시 일한 것을 제외하면 당신의 경력은 백지 상태입니다. 세금을 낸 기록도 고정적인 직업도 없습니다. 당신은 유령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대한 부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 회장에게 접근한 전문 사기꾼입니까? 당신의 정체를 이 법정에서 명백히 밝히십시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렸다. 강태준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한서연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미스터리한 과거를 물고 늘어져 그녀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만들면 그녀가 제출한 모든 증거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한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과연 이 인신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서연은 최 변호사의 광기 어린 외침이 끝날 때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깊은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최 변호사와 강태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을 차례로 응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힘이 있었다. 원고 측 변호인께서 제 정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법정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제 이름은 한서연,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법정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폭탄처럼 부풀어 올랐다. 검찰 공무원증 번호 2012 XXXXX. 현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으로 지난 6개월간 유진그룹 비리 의혹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원고 강태준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와르르르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튀어올랐고 여기저기서 경악에 찬 탄성과 외침이 터져 나왔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아내가 담당 검사였다고. 재판장은 고장난 기계처럼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 하세요를 외쳤지만 충격의 파도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강태준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방금 전 한서연이 내뱉은 말들만이 악몽처럼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검사입니다. 특별수사팀의 팀장.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아니었다. 추측도 아니었다.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가 3년간 잠자리를 함께하고 하찮게 여기고 버리려 했던 여자가 바로 자신의 목을 베기 위해 온 칼잡이였다. 그의 오만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며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최경환 변호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방금 현직 특수팀장 검사를 상대로
법정에서 사기꾼이라며 모욕을 준 셈이었다. 그의 변호사 인생이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한서연은 재판장이 간신히 법정을 진정시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오직 공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목소리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허락하에 이 이혼 소송의 증거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마지막 증거물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진혁 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최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물이 담긴 봉투를 들고 법정 경위에게 다가갔다. 이것은 디지털 녹음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장악했다. 강태준 회장의 서재, 그의 책상 밑에 지난 1년간 설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작년 10월 17일 강태준 회장과 당시 재무총괄 이사였던 차민규가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직접 1천억 원의 비자금을 이용해 넥스트젠 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하고 적대적 M&A를 실행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서연은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님, 국민의 심판을 위해 이 녹취를 법정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두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차 이사 넥스트젠 바이오 건 말이야. 개미놈들이 너무 많이 꼬였어. 비자금 1천억 원 풀어. 공매도 세력이랑 연계해서 주가 반토막 내버려. 그리고 우리가 헐값에 다 주워 담는 거야. 금감원 걔들은 우리 사람이야. 걱정 말고 진행해. 강태준의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자신의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지시하고 개미 투자자들을 비웃는 그 목소리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칼날처럼 밝혔다. 녹음이 끝났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법정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조용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던 아내의 그 눈빛, 그 눈빛의 의미를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체스판 위의 왕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거대한 게임판 위에서 한서연의 손에 노란한 미미한 졸에 불과했다. 한서연은 그런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승리감이나 통쾌함이 아닌 그저 맡은 바 임무를 다한 자의 고요한 슬픔만이 깃들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법정의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최진혁 팀장이 이끄는 특수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방금 발부된 따끈따끈한 구속영장이 들려 있었다. 최 팀장이 성큼성큼 강태준에게로 걸어갔다. 강태준 씨. 그가 강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수갑이 강태준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고요한 법정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한 시대의 오만한 제왕이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수갑이 채워진 강태준이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가는 순간 법정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무너진 제왕의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해 아우성을 쳤다. 강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한 채 무기력하게 끌려갔다. 복도를 지나는 마지막 순간 그의 텅 빈 시선이 잠시 한서연에게 닿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한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한 인간의 몰락을 지켜보는 검사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었던 3년간의 위장이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건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공개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강타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거래 하한가로 추락했고 연이어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에 결국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과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은 줄줄이 옷을 벗거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진그룹에 기생하며 부를 축적했던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특별수사팀 사무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마지막 잡무정리에 분주했다. 강태준의 자백과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기소하는 작업이 밤낮 없이 이어졌다. 한서연은 수사팀장으로서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고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던 늦은 밤 최진혁 팀장이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드디어 다 끝났군요. 검사님, 최 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서려 있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고맙습니다.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난 3년간 모두가 그녀를 잊고 심지어 비난할 때도 최 팀장만은 묵묵히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비밀스러운 전쟁을 도왔다. 제가 뭐려 검사님께서 이루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괴물을 잡으셨습니다. 아무도 잡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거대한 괴물을요. 괴물을 잡는 건 검사의 일일 뿐입니다. 서연은 커피잔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작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괴물이 태어나지 않을 세상을 만드는 것이겠죠. 이번 수사로 피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녀의 시선은 승리자의 것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을 다한 자의 고요한 성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강태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향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이었다. 몇 달 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주가 조작, 수조원대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기소된 강태준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의 탐욕을 위해 국가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의 모든 불법 자산은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다. 차민규를 비롯한 핵심 공범들과 그에게서 뇌물을 받은 정치인, 공무원들 역시 각각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명백하게 실현되었다. 강태준과의 이혼 소송 역시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법원은 강태준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들어 이혼을 판결했다. 이제 남은 것은 재산 분할 문제였다. 법적으로 그녀는 강태준의 남은 개인 자산 중 상당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변호사는 그것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마지막 뜻을 전했다. 저는 강태준의 돈은 단 한 푼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아 가져왔던 작은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그 돈이 그의 계좌에 섞여 들어갔는데 오직 그것만 돌려받겠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결정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나머지 재산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할당될 모든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재단을 하나 설립해 주십시오. 정의로운 길이라는 이름으로요. 금융범죄기업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고 그들의 재기를 돕는 재단이 될 겁니다. 그것이 그녀가 내린 마지막 심판이었다. 돈으로 흥한 자의 돈을 돈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쓰게 하는 것, 강태준의 탐욕스러운 삶에 대한 가장 완벽한 반박이자 그녀가 이 사회에 남기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유진그룹이라는 이름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대검찰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녀는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미련 없이 검사 배지를 내려놓았다.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최진혁 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제 임무는 끝났으니까요. 서연은 상자를 내려놓고 창가에 섰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지난 3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던 긴장과 고통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저는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검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고 그걸 다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냥 한서연으로 살고 싶어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작은 2층 집 테라스에서 한 여자가 책을 읽고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옆에 놓여 있었고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한서연이었다.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아내도 거악과 싸우는 검사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그녀. 그녀는 책에서 눈을 들어 멀리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 평온한 눈빛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은 사람의 것이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